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동서 문화의 융합, 헬레니즘 문화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과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능에 나온 건 2011년 이후로는 없어요. 그 이외에는 다 서양 고대사는 그리스 혹은 로마에서 출제가 됐고, 이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이 직접적으로 출제된 건 2011년이 마지막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을 뿐, 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자체가 동서양의 융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아시아사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파트에서, 인도사에서는 마우리아 왕조에서, 또 쿠시안 왕조의 간다라 미술에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파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과 연계해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마의 악티오메전해서 그쪽 파트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트에 발을 걸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옛날 교과서나 옛날 책에는 이 알렉산드로스를 알렉산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역사학계에서는 그 원어 그대로의 표현을 존중해주자 이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알렉산드로스로 요즘에는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알렉산더보다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에 좀더 친근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번에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공부할 때 마지막에 결국 그리스에게 어떻게 됐죠?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네가 중심이 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충돌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결과, 비록 스파르타가 승리해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하긴 했지만, 결국 그리스에게는 끊임없는 내분으로 인해서 몰락해 나가다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멸망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이 그리스에게를 무너뜨린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 세계를 물려받고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죠. 이 필리포스 2세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쇠락해진 그리스 세계를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통일된 그리스를 물려받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더욱더 힘을 길려서 아예 바다 건너 동방으로 원정을 갑니다. 한때는 그리스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제는 역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벌하러 간 거예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정복한 이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정복하고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비록 인도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군이 인도의 근처까지 오게 되면서 이게 인도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가 물러간 이후에 인도에서도 우리도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통일왕조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나오는 게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찬드라급타 마우리아가 건국한 마우리아 왕조. 이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짧았던 시간을 살았지만 역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정치사적인 측면을 살펴볼 건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미 왕에 즉위할 때부터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로부터 그리스 세계를 물려받았어요. 이미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세계를 정복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통일된 그리스를 물려받고서 왕이 된 게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의 유산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진짜 특이했던 게, 보통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그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 왕자야. 그럼 내 아버지가 막 영토를 넓히면 되게 보통 좋아하잖아요. 아빠 고마워요, 유산 증가 개꿀 이럴 텐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세계를 정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쉬워했다 그래요. 왜? 내가 정복할 땅이 줄어들었다.
아, 그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아빠가 정복했네? 이런 반응을 했다 그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아니죠. 약간 또라이예요. 아무튼 그리스를 정복한 이후에 이제 동방으로 원정을 떠났다. 그 동방이 어디예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다리우스 3세인데 이 다리우스 3세와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싸웠던 대표적인 전투가 기억해두세요. 얘는 자료로 잘 나옵니다.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승리해서 결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를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 이거를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카르헤 전투와 에데사 전투랑 헷갈리지 마세요. 은근히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카르헤 전투 같은 경우는 파르티아, 이란계 유목민족인 파르티아와 로마가 싸운 전투였어요. 카르헤 전투는 파르티아와 로마가 싸운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가 패배하게 되죠. 당시 로마는 공화정 말기 1차 삼두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군을 이끌던 사령관은 삼두정치의 일원이었던 크라수스였어요. 근데 이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전투, 카르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망함으로써 로마의 1차 삼두정치가 무너지게 되고 로마는 공화정에서 결국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카르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에데사 전투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등장을 하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로마가 싸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마가 또 패배하죠. 이때의 로마는 제정 말기 군인 황제 시대의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게 에데사 전투예요. 다른 전투니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그리스 세계를 통일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다 싸운 거예요. 이 다리우스 3세도 여러분 다리우스 1세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고 왕의 눈, 왕의 길 같은 것들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스 세계를 쳐들어와서 마라톤 전투를 일으켰던 그리고 나중에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죠. 그 다리우스 1세랑 또 구분하세요. 아무튼 이소스 전투와 가오가멜라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3세 간의 격돌이었다. 카르의 전투, 에데사 전투랑 구분하셔라 라는 거.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이집트도 정복을 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도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인도에서 최초의 통일왕조인 마우리아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제국을 만들긴 했지만 이 제국이 유지되지 못해요. 왜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때 유언이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당신의 제국을 물려줄 겁니까? 가장 강한 자에게.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부하들, 야심 많은 부하들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가게 되고 나중에 결국 로마랑 파르티아에 의해서 정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도를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하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도를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도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뭐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지? 그리스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거잖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팔라미세준을 패배하면서.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 세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 그리스 세계를 포함하고 이집트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과 인더스강까지 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그게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인 거죠.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 세계가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리우스 3세랑 싸우는 알렉산드로스를 묘사한 이소스 전투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 하면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 요거예요. 알렉산드로스는 진짜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 단순히 무식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알렉산드로스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동서 융합 정책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복지 곳곳에 본인의 이름인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라는 이 뜻을 가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를 정복지 곳곳에 건설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만든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다. 헷갈리면 적어주세요.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 알렉산드리아를 정복지 곳곳에 건설을 했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집트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가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건설돼요. 이 도서관 하면 여러분 제가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정리해드렸죠? 뭐였죠? 네,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건설된 도서관, 그리고 아바스 왕조,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건설된 도서관 지혜의 집 위즈덤 하우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이런 도서관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복지 곳곳에 만든 알렉산드리아에 진정한 동서 융합을 위해서는 원주민만 살면 안 되죠. 누구를 불러와요? 그리스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리스인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동방의 원주민들과 서방에서 건너온 그리스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 하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들이 가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의 결혼을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래서 본인부터도 누구랑 결혼했냐면 본인의 손으로 무너뜨린 다리우스 3세의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있죠. 그 본인의 손으로 무너뜨린 아케메네스 왕조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했어요. 보여주기인 거죠. 사실 그 딸들은 얼마나 증오스럽겠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정복자랑 결혼을 해야 되다니.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비예요. 고대 시대에 상대방의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의 왕족은 다 이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전리품이 되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 다리우스 3세를 비록 죽이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 가족들은 후하게 대접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리우스 3세의 딸도 노예로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정식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부하들, 자기 부하들을 나도 결혼했으니까 너희도 결혼해라. 이래서 자기의 부하들도 페르시아 여자들과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합동 결혼식. 다만 이렇게 동서 문화를 융합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중심은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기본 베이스에 깔고 그 그리스 문화에 동방의 문화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어요. 자, 우리 공용어 하면 여러분들 또 기억해둘 만한 포인트가 있죠. 인도사에서 여러분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둬야 돼, 얘들아. 우리 인도에서 굽타 왕조, 인도 고유의 고전 문화가 완성된 굽타 왕조의 공용어는 산스크리트어였어요. 그리고 인도의 마지막 전근대 왕조인 무굴 제국에서는 공용어가 뭐였죠? 공용어가 페르시아어였어요. 페르시아어가 공용어고, 일상어는 우르두어. 이게 일상어였죠. 자, 그리고 피정복민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면서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입니다. 원래 그리스에게는 전통적으로 민주정치가 되게 기본 베이스였잖아요. 근데 그런 민주정치로 이 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비효율적이라 판단을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에게 동방식으로 왕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였다. 즉 페르시아의 통치체제를 수용했다라는 건데 이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 누구랑 더 나오냐면 나중에 그 로마도 제정 말기에 나라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무너져가는 로마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황제 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있거든요.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왕조도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도입한 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있고 알렉산드로스도 있고 로마의 제정 말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미리 적어드리는 겁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적어놨죠. 한 번 더 적으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 대왕보다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역사에 미친 영향은 더 큰 거죠. 이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서융합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뭐랑 뭐가 융합되는 거죠? 그쵸?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된 동서 문화의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럼 이런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가 나와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자,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너는 일본인이야. 넌 중국인이야. 오, 이제 그런 구분은 필요 없어. 우리는 세계 시민이니까. We are the world people. 지구촌 시민이야.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여러분 알기 쉽게 비유하면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체육대회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분위기 어때요? 완전 개쌀벌하죠, 여러분들. 왜? 소속감이 있잖아. 나는 1반, 쟤는 2반. 우리 1반이 우승해야 돼. 우리가 2반, 3반, 4반을 꺾고 우리 1반이 체육대회 우승해야 돼 하는 집단의 소속감이 있으니까 다른 집단에 대한 경쟁심이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반의 구분이 없어. 1반이고 2반이고 3반이고 4반이고 없이 그냥 우리 뭐 선부중학교 3학년 이런 이름으로 묶여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다른 그런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 간의 소속감이나 집단 간의 그런 경쟁심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관심은 뭐야? 우리 1반의 우승, 우리 2반의 우승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다 같은 3학년인데? 그럼 관심은 뭐야? 나 개인. 그러면 우리가 모두 3학년이라면 이 3학년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 거대한 원정을 통해서 드넓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뭐 그리스인이야, 나는 마케도니아인이야, 나는 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이야, 이젠 그런 구분 따위 없어. 우리는 모두 다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안에 세계 시민이야 하고 민족과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뭐야? 민족과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이 세계 시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나 개인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 세계 시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나 개인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나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얼핏 말만 들었을 때는 공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은 개인주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계 시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 개인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크게 나온 게 두 가지예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결국 어떻게 해야 내 개인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인데 스토아 학파는 행복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금욕입니다. 금욕. 최대한 이성적인 삶을 통해 나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자라는 게 스토아 학파가 내세운 거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반대예요. 쾌락. 여기서의 쾌락이 그 문란한 육체적인 쾌락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쾌락은 정신적 쾌락입니다. 무조건 나의 그런 욕망과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마라. 오히려 나의 정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시민주의, 개인주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개인이 행복할 것인가 개인주의 철학에 발전했고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에 관해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과 이성,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을 내세웠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술은 굉장히 관능적, 격정적, 사실적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밀로의 비너스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라오콩 군상. 여러분 이게 사진이라 가지고 이 감동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거 진짜 보시면 진짜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육 하나하나, 뼈, 마디, 살의 움직임이 모든 거, 표정 같은 게 진짜 관능적이고 격정적이게 사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콩 군상 이런 게 다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관능적이며 격정적이며 사실적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하던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테네 여신상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냐? 인도의 쿠샤낭초. 원래 그 전에 마우리아 왕조 때까지만 해도 상자부 불교,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조각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어찌 감히 우리 인간이 신을 조각한단 말이냐. 부처님은 연꽃잎이나 발자국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 쿠샤낭주에 와서 이 헬레니즘 미술이 전파가 되면서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야?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으로 인도에서도 신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조각하는 간다라 미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헬레니즘이 쿠시안 왕조로 넘어가서 무슨 미술에? 네, 간다라 미술의 성립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 간다라 미술은 인도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상을 제작을 하게 되죠. 이런 불상을 제작하는 간다라 미술과 쿠시안 왕조의 대승불교가 비단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은 중생들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와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으로 조각하는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인도 쿠시안 왕조의 간다라 미술 성립에도 헬레니즘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때의 불상은 옷에 주름이 굉장히 많죠. 이런 내용들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자연과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그리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클리드는 영어식 표현이고 이 그리스식 표현으로는 에우클레이데스입니다. 에우클레이데스. 이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은 여러분이 뭐랑도 연결될 수 있냐면 우리 마테오리치 기억하시죠? 명나라에 건너가 전도했던 예수의 선교사. 청나라에 건너간 예수의 선교사는 아담샬이고 명나라에 간 예수의 선교사는 마테오 리치였죠. 고녀 만국 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마테오 리치가 서광계와 함께 번역했던 기하 원문. 이 기하 원문이 에우클리데스의 기하학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타르코스는 그때에도 이미 태양 중심,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 중심설, 이 지동설은 나중에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로마에 가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 중심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또 로마 넘어가서 한번 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에우클레이데스, 유클리드의 기하학, 이거 이제 마테오 리치, 명나라에 간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서광계랑 함께 번역한 기하 원본. 이게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이다. 마테오 리치 하면은 또 뭐도 기억해야 돼요? 고녀 만국전도. 그리고 서광계는 농정전서도 만들었죠. 농정전서. 자, 이런 내용들에서 헬레니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부터 기원전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하기까지의 300년을 일컫는다라 그러는데 이 기원전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악티움 해전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와 클레오파트라랑 동맹을 맺었던 안토니우스의 싸움. 클레오파트라. 이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악티움 해전에서 결국 로마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1년 뒤에 결국 이집트가 로마의 속주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헬레니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 정책 읽어두시고 세계 시민, 개인주의, 그리고 자연과학의 발달 이런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은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서양 고대사의 꽃 로마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